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생생법률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우리 유명하신 최유한 시사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유한입니다. 네, 평론가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2025년 생생법률쇼 첫 방송을 또 최유한 평론가님과 함께 됐습니다. 예.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격변의 시기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그 격변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예. 막상 그땐 잘 몰라요. 네. 과거로 되돌아보니까 그때가 역사적인 시기였구나라고 알듯이 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여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굉장히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하는 정치평론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더군다나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최승호 MC와 함께 이 정치평론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2025년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네, 좋은 평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대통령 퇴진하면 제2의 딥시크도 만들어. 어느 쪽 정당에서 말했다는 건 좀 알겠는데 과연 누가 하신 말씀이실까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 수계가 퇴진해야 국민이 산다면서 우리 국민이 흥이 나면 제2의 딥시크. 며칠 동안 아주 화제가 된 단어입니다. 딥시크. 난리가 났죠. 제3의 HBM도 만들 수 있다고 좀 주장을 하셨는데요. 예. 최 평론가님께서는 경제평론가이시기도 하신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딥시크하고 HBM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HBM부터 말씀드릴게요. 네네. HBM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HBM은 뭐냐면은 우리말로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합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IT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이니 뭐니 이렇게 컴퓨터에 처리할 용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고대역의 고성능의 그리고 고효율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사실 이 방금 말씀드린 그 고대역폭 메모리를 HBM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2013년에 SK 하이닉스가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냈어요. 네. 최초로 만들어냈고 그것이 계속 기술적으로 쌓이고 있는데 네. 지금은 5세대 제품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앞으로 더욱더 기술이 더 쌓여 있는 HBM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새롭게 더 떠오르고 있는 그 5세대 제품 HBM3E까지 양산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근데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걸로 이해가 되고 네. 딥시크는 그야말로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강탈했는데 네. 왜냐하면 오픈 AI 소스인 그 챗GPT가 세계에서 최고다라고 했는데 개발하는데 돈이 조 단위로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80억 원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딥시크가 챗GPT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이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게 중국이니까 이게 미국으로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기술력의 집약
현대 세계 과학 기술의 집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박지원 의원이 이걸 얘기를 왜 했느냐? 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흥이 나면 못할 게 없다. 네. 다 해낸다. 뭐 딥시크 저리 가라. 이 방금에 HBM 저리 가라.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치기만 하면은 뭐든지 가능하다. IMF도 그렇게 뛰어넘었고 뭐 어려운 거 다 뛰어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조건이 뭐냐? 대통령의 퇴진이다. 대통령이 네. 탄핵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이렇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고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이런 어떤 정치적 혼란 상황만 없으면 좀 더 기술 개발이나 세계적인 어떤 시장을 선점하는데 능력이 있다. 그럼요. 그런 내용을 얘기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를 예. 좀 더 자세히 짚어보면요.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큰일 났다. 예. 지금 딥시크라는 것을 보듯이 예. 전 세계는 AI 등 이제 경제에 관한 엄청난 투자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지금 12월 3일에 갇혀서 네. 그 내란 사태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네. 있지 않느냐.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 하나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한국은 그럼 한국 정치권 뭐 하고 있냐? 빨리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국제 정세를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하고 이제 뭐 TSMC라는 네. 대만 라인이 네. 조금 뭔가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고 오픈 AI나 중국의 딥시크도 사실은 개발자가 매우 어린 여학생 그렇죠? 예, 90년대 여성이신데 샤오미가 그래서 네. 예, 그 스카우트해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뉴스를 봤습니다. 유능한 우리 최승호 변호사는 예. 어디서 스카우트 한다는 얘기가 없습니까? 저는 사실 전기전자공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쪽 그 아까 법률 쪽으로, HBM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예. 관련된 부분도 뭐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가 사실은 뒤늦게 지금 뛰어들었잖아요. 삼성만 믿고 있다가 이제 SK 쪽에서 지금 그렇죠. 그래서 삼성 과거에는 SK에서 삼성으로 이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삼성에서 SK로 이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향후 어떻게 될지 특히나 이제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에서도 현대차가 상당히 많은 보스턴 이제 다이나믹스 인수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빨리 따라가려고는 하고 있으나 과연 이제 테슬라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로봇 메커닉을 좀 따라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그 사실은 이러한 이제 그 예. AI 기술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발전한 데의 기본은요. 기초과학이지 않습니까? 예. 기초과학이 우선되어야 그것이 차근차근 성장을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빨리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 기초과학을 건너뛰어 버렸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대안으로 나온 것이 그러면 안 된다 해서 R&D. 예. R&D는 그래도 우리가 메꿔야 되지 않겠냐 해서 R&D 투자국 세계에서 최 1위였거든요. 예.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R&D 삭감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었던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네. 어쨌든 지금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 국민에게 흥을 돋궈줘야 된다. 네. 그래야 경제도 살고 정치도 살고 사회 문화도 산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확실히 좀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많은 부분에서 수출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결국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이 조금 퇴보되고 있다라는 부분의 지적이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복수의 국무위원 진술을 수사기관이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박 의원이 언급했던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죠. 예. 그다음에 윤 대통령 측근들의 증언으로 국무위원들이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는 좀 분석이 나오는데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등을 돌린 사람도 있겠지만 예. 의도하지 않았으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등을 돌리게 된 사람도 있고 네. 예. 자기가 아는 대로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등을 돌렸더라라고 예.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윤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죠. 예. 불법에 이 자행되고 무효영장이 이렇게 얘기해. 예. 그 부처님 말씀 불법이 아니다. 네. 불법으로 얘기해야 돼요. 네. 단어 발음도 잘 못. 일리걸하다라는 거죠. 예. 네.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라서 인정하지 않는다. 예. 공수처니 뭐니 이번 예. 이 상황이 일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원래 12.3 내란 사태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 아주 통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모든에 누가 들어갑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등을 돌렸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충안고 후배로서 수십 년 교류를 해온 관계인데 당시 국무회에서 안건 제안 이유 설명, 안건 토의 의결 과정이 있었냐라는 경찰의 질문에 자기가 아는 바들이 없었다.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라고 자기가 이제 증언을 했어요. 경찰에서.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이거 불법적인 그 국무회의였다. 네.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엄이라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자기가 실토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으로부터 배신한 거 아니야? 거리를 이격하는 거 아니야? 예.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우선 뭐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12월 3일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어쨌든 진보 쪽, 민주당 쪽 주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립적인 평가를 좀 내리기 위해서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국무위원들의 좀 증언, 지금의 이 증언이 헌법재판소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뭐 탄핵 심판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유의미한 증언이 될 수 있을까요? 국무위원들이 가장 네. 먼저 12월 3일 날 있었던 비상계엄 네. 또는 내란 사태라고 예.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맨 처음 인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예. 이 사태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들은 또 있죠.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전화까지 받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예. 그리고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증언이 이번 주부터 쏟아져 나올 텐데 이 증언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계몽하려고 계엄한 거야. 계몽령이라고 하죠. 예, 뭐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예. 정면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예. 지금 검찰 증언했던 부분과 비교해 보면 다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이번 주부터 나올 거니까 네. 국무위원들의 증언이 가장 먼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외의 사람들까지 더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뭔가 지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2030 남성 관련된 부분의 지지율은 또 오르고 있고 국론이 계속 분열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지금 정치적 상황이 종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가 자체가 되게 불필요한 사회적인 자본을 소모하고 있다. 그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라는 좀 느낌이 드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렇게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라는 네.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또 이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오히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론이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쨌든 저희 방송에서는 여든 야든 혹은 뭐 진보든 보수든 양쪽의 입장을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서 뭐 판단은 시청자분들께서 하실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방송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생생 코멘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는요. 이재명의 요란스러운 변신술 카멜레온도 깜짝 놀라. 이거는 뭔가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원색적인 발언인데 어떻게 나온 이야기일까요?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얘기한 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이 대표의 현란한 변신술은 한마디로 그동안의 이재명 정치는 모두 아무 말 대잔치였다라는 자백
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예. 해당 발언 좀 자세히 좀 짚어봐 주시죠. 그러니까 방금 얼굴 나온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예. 대변인이 예, 예. 이 방금 워딩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요란한 변신술, 예. 카멜레온도 깜짝 놀란다. 뭔가 말을 좀 바꿨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예. 그 카멜레온이라는 것은 예. 이제 주변 환경에 맞춰서 자기 색깔을 바꿀 수 예, 있는 예. 그런 동물인데 예. 이재명 대표도 똑같다. 예. 주변 환경에 따라 자기가 했던 이야기, 자기 색깔 없이 그냥 바뀐다. 그러니까 라고 처해진 상황에 비판하는 따라서 거죠. 말을 바꾼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이야기했던 것이 예. 민주당의 강령에 포함된 기본 사회를 이렇게 맥없이 내던지냐라고 꼬집었는데 예. 요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 사회를 아마 한국 사회에서 네. 최초로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네. 제가 거의 처음 인지했던 사람이에요. 예. 예전 2004년도에 금민 씨의 사회당이 네. 맨 처음 기본소득이라는 걸 들고 나왔었습니다. 네. 그 제도권에 예. 보인 거죠. 예. 그때 제가 사회당에 강의하러 가서 제가 알았는데 네. 지금 금민 씨는 그때 독일에서 공부하고 와서 독일에 있었던 그 기본소득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예, 예. 이거 10여 년이 지나면서 네. 2014년 이후 계속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맞아요. 아젠다로 해서 이재명 예. 대표의 자기의 뭐라고 할까 맞아요. 캐치프레이즈처럼 이렇게 써왔다는 것이죠. 국민들은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기본사회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더 친숙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기본소득을 포괄적으로 표현해서 그 단순히 소득뿐만 아니라 예. 뭐 다른 것까지 적용해서 기본사회라고 했는데 예. 이것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게 지금 12.3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부터 예. 이 자기가 가지고 가는 이 기본사회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맞느냐라고 예. 고민을 했대요. 예. 고민했고 이번에 그러면 다음은 성장이다라고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의 일각에서는 이건 아닌데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지금 국민을 속여도 제발 정도껏 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기본사회로 가라는 얘기인지는 잘 네. 모르겠으나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진보적 아젠다를 내던지는 것이 예. 자기들 생각에는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예. 꼬리 밟았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말을 바꾸냐? 예. 왜 기존에 계속적으로 자신이 뭔가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던 기본 사회, 기본 소득 이런 부분에서 이게 민주당 강령에서 뺀 건가요? 아니요, 강령은 그대로 있어요. 아, 네. 그리고 그 민주당에 있는 기본사회위원회도 그대로 있어요. 네. 다만 네. 지금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지금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본 사회 또는 기본 소득 이거를 주 아젠다로 내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요것과 좀 덧붙여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게 우클릭 행보다라고 좀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뭔가 이제 인공지능 분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본적으로는 분배를 좀 중요시하는 민주당이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좀 반대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위한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반도체법 관련 토론에 좀 직접 참여한다고 했는데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조항 한마디로 뭐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반도체 관련된 분야에서는 좀 예외적으로 해주겠다. 이것은 사실 민주당 쪽에서 근로를 계속 축소하고 뭐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건 52시간 내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에 반대되는 좀 예외 조항으로 반도체 쪽은 경쟁력이 필요하니까 예외적으로 조금 풀어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요 두 가지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을 한 거다. 한마디로 약간 좀 진보 쪽에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중도 쪽으로 우클릭한 것이냐 아니면 우파 쪽으로 우클릭한 것이냐 우파 쪽에서 주장하던 그런 부분들의 어떤 제안을 채택한 것이냐 받아들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제가 전체적인 맥락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뒷부분에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여기서 진보라는 것은 막 서구에서 얘기하는 진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에 비해서 진보라는 거예요. 원래 민주당 보수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그간 가지고 있었던
노동 시간이라든지 예. 기본 소득이라든지 이 모든 진보적인 아젠다가 예. 이번 12.3 그 사태를 지나면서 네, 비상계엄 이게 사태요. 비상계엄 네. 사태를 지나면서 예. 지금까지 가져왔던 정상적인 그런 프로세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면서 먼저 얘기한 것이 흑묘백묘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정색 고양이든 하얀색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 자기의 대선 또는 자기 정치 노선을 수정한 겁니다. 네. 이것을 사람에 따라서 우클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사람에 따라서 이걸 실용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예. 어쨌든 언론에서는 이거를 중도층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클릭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언론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네.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위한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공개적인 요구를 했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관련돼서 주 52시간 관련돼서 얘기했는데 네. 이게 예외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예전에 내가 여기서 우클릭한다라고 해서 네. 그 표를 더 많이 확장받겠느냐? 나는 이 현재의 색깔을 유지하는 걸 더 많이 받는다라고도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정치 역학적인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예. 한국일보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허를 찔렸다라고 네. 평가를 합니다. 네. 뭐냐면은 이재명이 지금까지 민생지원금 계속 요구하다가 맞아요. 민생지원금 포기할 테니까 그 추경해라라고 얘기하고 인공지능 관련돼서 그 주장했던 거니까 추경해라라고 하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이 마냥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하기 거부하는 것이 네. 어려워졌다라고 한국일보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여기서 좀 한 말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사실은 25만 원씩 주는 이 부분을 상당히 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밀고 있었죠. 근데 이거를 사실상 포기를 하고 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거나 AI 관련된 반도체, 인공지능이 너무 이제 국제적으로 계속 뭔가 터져 나오니까 그쵸. 뉴스가 나오니까 ICBM. 이 부분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도 기술력을 따라가야 한다. 사실 기존에 있었던 주장을 바꾸니까 카멜레온식의 뭔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까 그런 어떤 근본적인 철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평론가님 좀 어떻게 그 보고 계세요? 이전에도 금투세 관련돼서도 예, 맞습니다. 그 폐지 결정 관련돼서도 네. 이야기했죠. 그렇죠.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의 동의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 당내 우클릭이다. 반발도 상당했어요. 그렇죠? 그럼요. 예, 예. 저기 정책위 의장 예. 이름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예, 하여튼 예. 내부의 정책위 의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반발이 많이 심해요. 예, 예, 예.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반발하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다른 제 단체들도 왜 입장을 바꾸냐고 반발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 야, 다 죽어. 내가 짱이야. 하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토론하고 결정해서 어떤 부분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 빼고 하는 것이 민주정당이에요. 네. 당연히 카멜레온이 아니라 카멜레온 할아버지라도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건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네. 바뀐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다양성에 대한 목소리를 수용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제 친명, 비명 특히나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금투세나 이런 관련된 부분 진성준 정책위의장 예. 얘기하시는 거죠? 예. 정책위의장과도 결이 다른 부분에 지금 이제 좀 이게 뭔가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꾸 반발을 뚫고 가는 이유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예. 언론에서는 예. 소위 중도층과 중도 보수층까지 아우르는 네. 대선 행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거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예.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더 표를 얻기 위해서는요. 그 DJ처럼 예. 김대중 대통령은 TK 쪽의 인사까지 끌어들이면서 예. 보수적인 행보를 했거든요. 예. 이재명은 보수적인 행보하면 안 됩니까? 네. 이재명은 보수적인 행보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선을 그은 행동까지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카멜론 욕을 먹어가면서 자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대한민국 정치인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훨씬 더 진보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나오면은 예. 더 쓸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서로 어느 것이 옳은 정책이라고 그 아젠다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시간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사회적 공론화가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네네. 역할을 언론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국민들은 어쨌든 오로지 대선 행보만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었던 철학을 그냥 송두리째 버릴 수 있는 것이냐라는 비판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생생 코멘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세 번째 생생 코멘트를 만나볼 건데 이게 이제 민주당 내에 지금 이제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 상황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또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한번 볼까요? 서로 고함 치는 거 멈춰라. 과연 어떤 상황에서 누가 좀 발언일까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친문계의 좀 적자라고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서로에게 고함치는 일을 멈추고 사과하고 손을 내밀고 크게 하나가 되어야 대선에서 승리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요거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복권 되면서 어쨌든 이제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김경수와 이재명 경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뭔가 지금까지 가졌던 철학을 버리면서까지 뚫고 어딘가로 나아가고 있고 네. 김경수 전 지사는 싸움을 멈춰라. 친문과 비명이 나눠지면 안 된다라는 어떤 대선 주자들이 할 법한 행동들을 둘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명확하게 보고 있는 전제 조건인 것 같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인정할 수 없겠지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대선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선 주자의 비명계 주자로 포함하죠. 예. 김부겸과 김동연 맞습니다. 현 경기지사까지 네. 포함해서요. 네. 그래서 쓰리김이라고 삼김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 전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신삼김이라고 일컬어진 이 사람들의 예. 파괴력이 네. 좀 덜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소위 얘기해서 친문계라고 일컬어지는 그 김경수, 더구나 친문의 적자라고 일컬어지는 네. 이 김경수 지사를 포함해서 예. 친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정치적 행보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버텨왔던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버텨왔을 네. 때 하나 도움된 게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내부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수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이번에 두 번째 대선 출마를 하는 것인데 아니죠. 당내 경선까지는 세 번째죠. 예. 근데 출마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재명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다른 경쟁자인 김경수를 비롯한 다른 주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지금 그거 아닙니까? 서로 싸우는데 고함 치는 거 멈춰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반문하고 싶은 게 네. 진짜 적과 맞서 싸울 때 무엇을 했냐라고 네. 저는 소위 지금 신문 주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물론 여기서는 김동연 지사는 제외입니다. 왜냐면 그때는 저기 그 국민의힘에 가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김부겸, 김경수, 임종석 등등 이 사람들 지난 대선 때 무엇을 했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탄핵 때 12.3로 인한 탄핵 때 당신들은 뭐 했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이 대선 과정에 명확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가 탄핵의 완성은 대선 승리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승리를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싸우지 말자는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자기 비전과 네. 자기 아젠다를 낼 수 있는 정치인이래야 대선 주자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는 친노와 친문의 적장자일 수는 있으나 대선 주자급은 아니다라고 약간 좀 정리해도 될까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키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그 12.3 사태를 벌였기 때문에 예. 이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는
전임 정권에서 사과를 해야 돼요. 예. 아무도 사과 안 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이런 가운데서 김 전 지사는 지난달 29일에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면서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 이재명 대표가 나섰던 대선이죠, 그렇죠? 뭐 이 치렀었던 지방선거랑 총선이죠. 이 대표한테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요. 이로 인해서 일부 친명계한테 좀 큰 질타를 받기도 했고요. 네. 이것과 사실은 이제 계속 그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싸움, 그 다음에 권력이라기보다는 이제 경선 과정을 거치겠지만 권력 투쟁 맞아요. 권력 투쟁 맞습니까? 예, 예. 네, 그러면 권력 투쟁이라 좀 저는 표현해야죠. 평론가님 예. 네, 표현을 받아서 예. 그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이재명 대표가 뭐 반도체법도 치고 외연 확장을 하고 있지만 당 내에서도 네. 최근 사의를 표명을 한 친명계 주철현 최고위원 후임에 비명계로 꼽히는 홍 전 의원, 이거 우리 이제 홍성국 전 네, 홍성국 의원이죠. 전 의원, 예. 홍성국 전 의원을 임명하기도 했다. 예.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의 행보 하나하나는 예. 모두 다 정치적입니다. 예. 그걸 뭐 굳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예. 거 아니고 예. 지금 싸우고 있는 거는 예. 권력 투쟁 맞아요. 근데 진짜 친명과 비명끼리 싸우고 있는 건 맞습니까? 싸우는 거 맞아요. 싸우는 거 맞고 알겠습니다. 이 앞으로의 그 자리 다툼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예. 있을 겁니다. 예. 이거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예. 이 저 민당뿐만 아니라 예. 진보적인 작은 정당도 마찬가지고요. 예. 다 마찬가지예요. 오죽했으면 개혁- 허은하 대 이준석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개혁신당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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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런데 예. 문제는 그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국민들 보기에 합리적이냐라는 예. 것이죠. 근데 지금 싸우는 거 고함 치는 거 그만해라라고 하면서 과거에 치욕스럽게 당을 떠난 사람한테 사과해라라고 하는데 네. 뭐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겠지만 근데 지금이 그럴 때냐라는 이야기가 전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도가 칼 들고 앉아가지고 지금부터 여기가 다 내 거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3자가 거기 들어와서 원래 집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강도 와서 화해해 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는 국민들이 더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현실 적응력이 전혀 없는 네.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전 대권 주작감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법률 방송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거기 평론가 최유한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네, 국민들은 어쨌든 12상 비상계엄 선포로 많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사실 생계와 관련된 부분들이 훨씬 더 어려워서 지금 많은 부분들에서 국민들은 시름시름 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권력 싸움만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것 같은 여당, 야당, 뭐 제3당을 보면서 사실은 많이들 속상해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가 될지 이게 과연 뭐 조기 대선 치르는 것이 우리 사회에도 과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것도 사실은 이제 점점 더 이제 격화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걱정되긴 합니다. 지난 12.3 사태가 누구는 비상계엄이라고 그 계몽하려는 비상계엄이라고 네. 저 같은 경우 명확하게 내란 사태라고 생각하는데 예. 방송국 입장에서 그냥 12.3 사태라고 이야기할게요. 예예. 12.3 사태가 위헌적이다, 그렇지 않다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조만간 2월달 안에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조기 대선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조기 대선에서 윤석열 정권 같은 정권이 뽑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 하지만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들 윤석열 같은 사람 뽑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겠죠. 요즘 뭐 지지율도 많이 또 올라간다라는 내용도 많이 나오니까요. 지지율 관련돼서 내가 따로 할 얘기가 네,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시죠. 근데 네.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 이게 국민들이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이거 언론들이 선도해서 수구적인 언론에서 막 이상한 이야기 해가지고 가짜 뉴스나 하고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되고요. 이 키는 오로지 우리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범위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좀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헌법소원 선고 연기입니다. 최상문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위헌 선고를 원래 오늘 2시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연기를 했습니다. 예. 변론 재개 신청을 또 했었기도 하지만 예. 어찌됐든 연기를 했어요. 예. 헌법재판소에서도 뭔가 부담스러웠을까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오히려 예. 저는 헌법재판소가 더 화가 났다라고 네. 해석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예. 임명한다, 임명하지 않는다 해서 어쨌든 여기 심사가 들어간 거잖아요. 예. 위헌 선고를 한다라고 오늘 하다가 10일로 미룬 겁니다. 예.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위헌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예.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네. 안 해도 된다. 음. 라는 식의 보도가 쏟아졌어요. 네. 맨 처음 맨 처음 표현했냐면 조선일보에서 그랬고요. 그 뒤에 의해서 보수 언론이 계속 따라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따로 했어요. 예, 그렇죠? 따로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보도 나온 것처럼 이행하지 않으면 명백하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위헌 위헌이다. 위법이다. 예. 네. 그리고 직무유기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 그 오후 2시에 할 겁니다가 아니라 연기를 했어요. 네. 10일로 다음 주로 연기를 했어요. 이거는 지금 소위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해서 흔들기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오늘 당장 선고하는 것보다 일주일 더 치밀하게 논증해서 일주일 후에 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네. 왜냐하면은 그 현재 정치권의 헌재 흔들기가 집요하게 되고 있고 굉장히 격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보수 유튜버들 좀 중심으로인 것 같아요. 약간 좀 공격적인 날선 좀 대응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의 신상 정보 관련된 부분에서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치 권력 투쟁이 있었는데 예. 그거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재를 생각했고요. 예. 헌재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냥 따르는 것이 그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네. 사실은 그 헌재에서 결정한 것을 예. 에 대한 강제력을 굳이 그 강제력을 굳이 이렇게 기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뭐 상권 분립 제도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도 그렇게 존중하는 부분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전두환도 예. 독재자 전두환도 그 결정했을 때 그냥 따랐단 말이죠.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그렇게 결정하는 헌재 자체를 공격을 하니까 법원을 공격하니까 서부지법을 그렇게 폭도들이 공격을 하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과거와 그러니까 지금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재판관들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것이 정치 양극화라고 생각해요. 아, 네. 그리고 가짜 뉴스, 예.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네. 소위 해서 파시즘 네. 운동들 네.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상륙을 했고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양극화되는 경제의 문제와 네. 양극화되는 정치 문제 같이 연결돼 있다. 한국 사회가 미국과 그렇게 똑같이 닮는다더니 그거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게 절차적 흠결이다. 이게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받았어야 되는데 국회의장 혼자서 권한쟁의 청구한 것은 절차적 흠결이다라는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헌재가 그래서 인용을 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최 대행을 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상목 대행이 작년 예. 12월 31일에 정계성과 조한참 후보에 대해서는 즉시 임명을 했고 예. 나머지 한 분이라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예. 이건 이제 은혁 그 마은혁 후보자 후보죠. 예, 얘기하는 예.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나서 예.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예. 지난 22일 날, 지난달이죠. 예. 22일 날, 그 한 사람은 그 국민의힘에서, 한 사람은 민주당에서 각각 공문이 국회의장에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나머지 마 후보까지 같이 된다라고 전제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도대체 합의가 무엇이냐? 합의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최권한대행이 계속 얘기했을 때 관행이다라만 얘기했어요. 예.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마은혁 후보가 헌재재판관이 된 데가 9명이 완성체를 만든다라는 것이고 이 완성체 중에 3명만 반대한다 하더라도 예. 나머지 6명으로 탄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야기 된 네. 것인데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석동현 변호사가 편향성을 가진 재판관들이라고 그래서 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네.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면 메신저로 공격하는 그런 행태가 여기서도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도 사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을 봤을 때 물론 내부적으로 재판관들 스스로가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안 하죠. 예. 그래도 과거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진보적 성향, 어느 정도는 보수적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재판에서는 과연 왜 정치적 성향 문제,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 문제를 계속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또 브리핑을 했습니다. 재판관 개인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당연하죠. 또 했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 뭘까요? 그거야말로 그 정치의 편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석동현 변호사를 비롯한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호사인들이 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오히려 헌재 재판관의 편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예. 권성동 위원장도 편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권성동 위원장은 왔다 갔다 해요. 예전에 네. 우리법 연구회 소속은 네. 재판관에 대해서 뭐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니 네. 1년도 안 돼서 이번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 이해관계 앞에서 이건 국민들이 보든 말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예.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이다 네. 라고들 다들 생각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죠. 네. 윤 대통령은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조기 대선 관련된 부분인지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현 노동부 장관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어제 이준석 의원이 좀 홍대 입구역에서 기자회견 열었는데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라는 좀 평가가 있어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더 먼저 사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양의 머리를 네. 개의 머리를 갖다가 양국이라고 팔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고 40대 기수로만 케네디가 오바마를 팔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준석 대표가 깃발을 들고 조기 대선에 물꼬를 튼 겁니다. 조만간에 다른 후보들도 조기 대선 관련돼서 계속 선언을 할 것이고 이거를 바라지 않는 국민의힘 측에서 누군가 먼저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것이다. 불리해질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뉴스픽스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 볼까요? 윤 대통령 구치소서 참모진 접견, 옥중 정치를 본격화하느냐입니다. 윤 대통령 일반 접견 가능해진 첫날 1월 31일입니다.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좀 처음으로 윤 대통령을 좀 찾았고요. 윤 대통령은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라고 좀 당부를 했고요. 대통령의 메시지도 나왔고 오늘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또 갔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저는요, 솔직히
국민의힘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과 이 12.3 사태에 대해서 손절하지 않으면은 네. 저는 소위 영남 자민련이 국민의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 현재 국민들은 지난 12.3 사태를 명백하게 내란 사태로 보고 있고 그 의견이 훨씬 더 많고 네. 여론조사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여론조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예. 과표집된 거 많아요. 네. 보수 쪽에서 과표집된 거 맞고요. 네. 그런데 그러한데 일부의 고무대에서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 소위에서 극우라고 불리는 아스팔트 우파의 눈치를 보면서 윤 대통령과 손절하지 않으면 제가 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언컨대 예. 영남 자민련, 영남 지역당으로 쪼그라들 것이다. 건강한 보수가 있어야 건강한 진보도 있거든요. 네. 건강한 보수와 진보가 대한민국의 견인차로서 날아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자꾸 이렇게 극우화되는 데에만 신경 쓴다면은 대한민국 정치적 미래가 없단 말이죠. 네, 보수 쪽에서는 어쨌든 극우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불편해하고 네. 특히나 이제 그 영남 자민련이라는 표현은 결국은 이제 권력을 그러니까 영남에만 이렇게 그러니까 갇혀 있으면 네. 결국은 권력을 잡는 일은 또 소원해질 것이다. 근거를 미래적으로 예, 근거를 이런 들게요. 얘기신데 제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 석동현 변호사 측에서 국민 변호인단을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 변호인단인데 일반 시민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역할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국민 변호인단과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특히나 2030 남성 쪽에서 뭔가 계속 나오는 시그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옥중 정치를 해서 어쨌든 지지율이 올라가서 뭔가 대선에서 붙어볼 만한 겁니까? 혹은 아니면 다시 복귀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복귀는 불가능하고요. 예. 옥중 정치 아니라 내란 선동이에요. 예. 중도층에 소구되어야 네. 뭐 국민의힘에서도 대선을 볼 수 있을 텐데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가면은 예. 중도층에 절대 소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 뭐 변호인단이라고 하는데 예. 일반 시민들이 온다라는 거 아닙니까? 같이 결합한다라는 거죠. 예. 이거 일종의 그 2030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예. 정치 조직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 정치 조직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예. 지금 헌재도 공격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무시무시합니다. 저는 그냥 불안한 게 주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예. 이 정치인들과에 대한 테러가 있지 않을까? 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 변호인단, 그게 변호사도 아닌데 변호인단 이름 붙이는 게 뭡니까? 성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란 선동 맞아요. 네. 이 사람들이 정치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에다가 영향력을 미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어쨌든 좀 보수 쪽에서의 얘기. 만약에 저는 이제 평론가님처럼 이제 진보 쪽 관련된 부분의 얘기를 계속하면 예. 오히려 또 때리면 때릴수록 또 강해지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보수 쪽의 의견들이 좀 더 결집하고 뭐 예를 들어 전환길 강사나 이런 측처럼 뭔가 좀 붐업될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보시나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예. 어떠한 이제 결정이 나오겠죠. 예. 그리고 오늘부터 계속 증언자들이 나와서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결코 유리한 증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헌재에서 나온 탄핵 심판이라든지 예. 일반 그 형사 재판에서조차도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네. 다 거짓말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내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진보적으로 확 몰리니까 거기에 반동으로 나온 것이 현재의 보수, 전 대한민국 건전 보수 별로 없고 극우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이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네. 표면화되면 표면화될수록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하고 현재 국민의힘에 불리하다. 네. 오히려 내부에 있었던 유승민이라든지 예. 내부에 있었던 이준석 같이 합리적 보수를 표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왜 이걸 모르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또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생보험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현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연락 상담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